네, 국제뉴스 발빠르고 자세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캐나다 정부 80% 물류를 취급하는 양대 철도 직장 폐쇄 개입 이 뉴스네요. 노사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그동안에 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양대 철도가 직장 폐쇄 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냥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오늘 새벽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개입을 한 건 했습니다. AP가 소통을 이용해서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네. 캐나다 노동장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그대로 만약에 직장 폐쇄가 됐고 했을 경우는 하루 손실이 한 3,3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북미 그 미국하고도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무역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네, 총리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노동장관이 확인했고 총리가 곧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얘기는 어떤 부분 해주실까요? 내일이 이제 네.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이제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죠. 네. 그 방류 시작된 지 꼭 1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그 사고로 그 이제 원자로의 해결로 잔해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빗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게 그 방류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험 반출하는 작업을 어제 오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방사능 엄청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자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작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도쿄전력 사장이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하면서 사실 이 핵 연료 잔해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 폐쇄를 위해서 확실하게 게 중요하고 조급하게 굴지 않겠다. 안전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 재개할지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이게 폐기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그렇죠.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 있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 같은 거를 이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이거 찝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아사히 그 보도는요. 채취하려는 핵 연료 잔해도 굉장히 극소량이라는 겁니다. 한 3g 정도 미만. 왜냐하면 워낙 방사능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폭 우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 핵 연료 잔해를 그 이바라기현에 있는 시설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반출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좀 스톱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제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있는데 여기 지금 핵연료 잔해가 추산되는 게 한 880톤 정도 엄청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지는 이른바 멜트다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핵 연료 잔해 반출은 사실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지금 이미 늦어진 거잖아요. 원래 네. 2021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세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뭐 지금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요. 확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공법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채취에 성공을 해도 원전 폐기까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2051년 정도에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잔해를 전부 반출을 안 하면 계속해서 위험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해야 거기 되는 이제 상황인 빗물이라든가 거잖아요. 지하수가 네. 들어가면 계속 그게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염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사히 보도는요, 정상적인 원전도 핵연료를 이제 꺼낸 상태에서 폐기하기까지 한 40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연 일본 정부 목표치가 2051년인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일본이 작년 8월 24일부터 이제 방류를 모두 7차례 했죠. 그래가지고 5만 5천 톤 정도가 이제 이른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처리해가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바다에 흘려보냈죠. 그리고 지난 7일 이제 8차 방류가 시작돼서 이제 오는 일요일까지 되는데 이번에도 한 7,800톤 정도를 추가로 바다에 흘려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해서요, 후쿠시마 이거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가 131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핵 연료 잔해가 강력한 방사능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되니까요.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보도인데 러시아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노하우가 많죠. 말씀드린 대로 핵 연료 잔해에서 엄청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회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푸트니크 지적은 방사능이 시간당 24밀리시버트를 초과하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밀리시버트라는 게 이제 방사능 측정 단위인데 1밀리시버트가 우리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요 10번 촬영하는 피폭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4면 곱하면 240번을 한꺼번에 찍는 그 정도의 네. 피폭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자연으로부터도 이렇게 피폭이 되는데 연간 많아봐야 2 내지 3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그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 원전 참사 이후에 이거를 20밀리시버트로 연간 대폭 올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무슨 뭐 보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밀리시버트 이걸로 지금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식수라든가 공공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 텐데 이런 가운데 그로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사무총장이 러시아 쿠르스크 원전을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경 넘어서 네. 쿠르스크 그 러시아 지역 지금 진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곳을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한 30km 정도까지 이제 진격을 했다는 겁니다, 원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푸틴도 그렇게 뭐 오늘 새벽에 주장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원전을 공격하려고 한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포격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 미사일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 생기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거기는 6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내가 다음 달 초에 가겠다. 그 개인 자격으로 가서 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가서 뭐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네. 본인이 본인이 지금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가 긴장하는 이유가요. 이 원전력이 체르노빌하고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덮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체르노빌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원전 참사였죠. 그게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형태가 덮개가 없기 때문에 원자로 노심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열려 노출돼 있죠. 있다. 만약에 상황이 되면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방문을 할 예정이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내년 방위비 얘긴데요. 역대 최대 73조 원 이상이다. 뭐 우주 작전단 신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5 회계연도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위비 예산을 방위성이 8조 정도, 우리 돈으로 한 73조 3천억 원대 한 초반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요청을 할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게 아사히 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우주 작전단도 내년에 창설을 하니까 이제 이것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GDP의 방위비 비율이 한 1%인데 2027 회계연도까지 이걸 2%로 높이겠다는 얘기고 또 앞으로 5년간 그때까지 우리 돈으로 한 394조 원 정도의 별도 방위비를 또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뭐 이른바 적기지 공격력 뭐 강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뭐 굉장히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접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일본이 이쪽으로 좀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쓸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 간간히 전해주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의 얘기인데요. 미국의 민주당 트럼프를 억만장자를 배불릴 이기주의자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뭐 이런 전략을 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오늘 끝나죠.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저녁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제 공식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는 게 남았는데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 민주당이 그 동안에는 트럼프를 공격해도 조금 이렇게 좀 비교적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이를테면 무슨 위험한 도널드, 인종차별주의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 뭐 이렇게 비교적 고상한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그거 안 하고 아주 비열한 사기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특히 억만장자만 배를 불릴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선거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기로 굳힌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러 언급들, 뭐 영상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그 전미 자동차 노조위원장도 나와서 트럼프가 파업 파괴자라는 티셔츠 입고 올라와가지고선 억만장자들의 애완견이다 뭐 이렇게 아주 공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진보 아이콘 여성 그 하원 의원 있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하고 부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단 1달러에도 나라를 팔 수 있는 위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오바마도 트럼프를 겨냥해서 자기하고 부자 친구들을 돕는 데 집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억만장자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또 해리스가 뭐 2016년 대선으로부터 뭘 배운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네. 이제 최초의 여성으로 이제 도전했다가 졌죠.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스 분석은 해리스가 이제 그때 힐러리가 왜 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막 그냥 여성 혐오적이고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막 하니까 힐러리하고 그 지지자들이 발끈해가지고 막 받아쳤는데 오히려 이게 트럼프한테 자기 식대로 선거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효과를 낸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는 이제 무시하는 전략, 깔아뭉개는 전략으로 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텍사스 유세하면서 그 트럼프가 뭐 어쩌고 하는데 예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국이 저런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뭉개는 그런 전략을 쓰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이제 얘기가 있네요. 이게 피격 후 처음이죠. 그렇죠. 그저께 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하는데 야외에서 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큰 방탄 유리막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했죠. 원래 이게 이제 백악관 경호국에서 하는데 현직이 아니면 야외 행사 때 방탄막을 안 쓰는데 이제 트럼프한테는 그걸 처음으로 적용한 겁니다. 네. 전직한테. 이 연설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이기면은 취임 선경에서 손을 떼는 순간 미국을 최강의 힘으로 복구하고 세계를 평화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는 지금 뭐 이게 미국 언론들을 보면은 신뢰보다는 실외 유세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많은 트럼프가 특히 그 청중 수 규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경호국은 웬만하면 실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방탄유리 뒤에 트럼프를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 간의 어떤 말, 언급들 이런 것도 연일 화제가 되는데요. 지금 그 팀 윌즈 그 민주당 러닝메이트가 지금 뭐 상당히 그 아저씨적인 이미지 해가지고 먹힌다는 분석들이 많죠. 특히 중산층이 굉장히 호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 그 벤스 네. 그 공화당 그 러닝메이트죠. 이걸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CNN하고 회견을 하면서 이제 진행자가 그 월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트럼프 정책은 이미 중산층의 효과적임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지난 1기 때 4년간 대통령이었고 그때 그의 의제가 그 중산층한테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중산층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교통장관이 자신의 과거 뭐 발언 문제 삼은 데 대해서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벤스가 그 자식 없는 캣 레이디 발언 때문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애를 먹고 이제 부티지지가 이제 그걸 딱 하니까 이제 네. 굉장히 밉죠. 내가 3년 전에 했던 풍자적인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또 덜 먹이면서 사실 뭐 교통비, 연료비, 뭐 식품비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 서민들의 또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 무슨 프라이머리도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게 참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기이하다는 표현은 윌즈가 트럼프하고 벤스를 향해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이제 이걸 받아쳤는데 저는 조금 좀 이 벤스가 지금 보통 그 러닝메이트 간 경쟁에서 좀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네. 두 후보 간 또 러닝메이트 경쟁자 간 벤스와 월즈 간의 또 이야기들도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엠폭스 얘기인데요. 이 WHO에서 언급이 나왔네요. 이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풀었다가 다시 했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16개국에서 하는데 지금 기존형도 있고 네. 또 그 새로운 변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쪽은 아직까지 기존형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 하루에도 한 100건 정도가 나온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백신 같은 거 이제 코로나 때 그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뒤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백신 그거를 잘하면서 신형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하는데 지금 태국에도 지금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 관계자 얘기는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특히 이런 그 동성애자를 통한 어떤 차별적인 것 이런 거는 좀 금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위계통 뭐 새 변종 1B형이라고 하나요? 이게 조금 더 전파 속도도 빠르고 치명률도 네. 높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막 경각심을 높일 정도까지는 아닌 건 모양입니다. 근데 네.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영화 에일리언 7 죽은 배우 캐릭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시리즈 7편인데 지금 네. 제목은 에일리언 로멀루스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개봉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4년 전에 죽은 배우 그 캐릭터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객들도 그렇고 비평가들도 조금 좀 이거 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 사람 그 이언 홈이라는 배우인데요. 네. 영국 배우인데 2022년에 그 88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9년에 개봉한 그 원조 에얼리언에도 나왔고 이제 그런 그 반지의 제왕 뭐 호빗 때도 나왔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보면은 꼭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이런 저작권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뭐 그 디즈니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고인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식의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로 예. 네, 만든 건데 여기서 여기에 감독이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워낙 이게 전편에도 그렇게 이제 특출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다른 뜻은 없다 하고 유족들도 동의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BBC 분석은 이런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동안에도 무슨 뭐 죽은 배우가 이렇게 캐릭터가 부활하고 AI 기술 같은 걸 많이 썼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 캐릭터 출연 분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그다음에 클로즈업을 너무 많이 해서 인공적인 의미가 너무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앞으로 영화에서 AI 기술을 계속 쓸 텐데 이제 이번 이런 논쟁이 앞으로 영화 제작에서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봤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논쟁은 종종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